네, 이번 시간에는 그 개정된 농지법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8월 17일 날 농지법이 개정이 됐다 그랬습니다. 대대적으로 개정됐다고 말씀드렸죠. 그 원인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대로입니다. 투기를 좀 잡겠다 이런 것이 원인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개정된 농지법에 대해서 농林축산식품부에서 발행한 그 팜플렛 내용입니다. 개정된 농지법은 커다란 세 가지 줄기가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강화한다 이 얘기입니다. 농지 취득 심사, 농지를 취득할 때 그 농지를 사는 사람이 과연 농사를 지을 능력이 있는지, 자격이 있는지를 심사하겠다는 건데, 여태까지 형식적인 심사에서 실질적인 심사로 전환하겠다, 바로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태까지는 면사무소 농지 담당 혼자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심사를 했는데, 농지위원회라는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하는 그런 제도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받기가 매우 까다롭게 됐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강화시키더라도 여기를 통과해 가지고 농지증을 받아 가지고 농지를 사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게 나죠. 그러면 그 사람이 농지를 산 후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에 기재한 대로 잘 농사를 짓고 있느냐, 이것을 철저히 관리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지를 취득한 이후에 농지를 가지고 잘 농사를 짓고 있느냐, 사업 관리를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농지 행정 체계를 확충해서 보완시키겠다는 내용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그 농지원보가 없어지고 농지대장이 새로 생긴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농지원보는 사람별로, 즉 인별로 작성해둔 장부였는데, 이제는 농지대장은 필지별로, 농지 필지별로 작성해가지고 농지 한 필지에 대해서 정확한 기재를 하고 변경사항을 정확히 기재해가지고 장부와 현상을 일치시키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큰 줄기를 염두에 두고 들으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농지법이 2021년 8월 17일 날 개정됐다 그러는데, 올해 1월 2일 날 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미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개정된 것은 내년 1월 3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여태까지 여러분께서 농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대부분 이제 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그 논을 메꿔가지고 밭으로 만드는 분이 계셨어요. 논을 메꿔서 밭으로 만들 때 그 행위를 왜 하느냐? 왜 할까요? 값이 올라가는. 값이 올라가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내세우는 이유는 논농사보다 밭농사가 수월하기 때문에 밭농사에서 이렇게 형질을 변경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기존 농지법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1월 2일 날 농지법을 개정해가지고 농지법 2조 6.2호를 설립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농지개량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농지개량, 개량이라는 것은 농지를 좋게 만든다 이 얘기겠죠. 그 중에서 객토, 성토, 절토, 여기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농지를 좋게 만든다 하더라도 농지를, 객토가 뭐냐면 다른 데서 좋은 흙을 갖다가 농지에다가 새로 보완해 주는 것을 객토라 그래요. 나그네 객자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성토라는 것은 흙을 쌓아서 농지를 높여주는 겁니다. 절토는 흙을 깎아서 낮춰주는 것을 얘기하죠. 이 절토, 성토, 이 객토 내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법에서 관리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농지 주인이 행정관청에 신고나 허가를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논에 흙을 부어서, 즉 성토에서 논을 밭으로 또는 과수원으로 만들거나, 밭에 흙을 깎아내가지고 즉 절토에서 논으로 만들거나, 과수원의 흙을 깎아내서 즉 절토에서 밭이나 논으로 만들거나, 다른 곳에서 흙을 가져와서 농지에 보충해주는 이런 행위를 한다면 이것이 적법한 겁니까? 불법한 겁니까?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신고도 없이 2m까지는 괜찮다. 2m까지는 가능하다 그러죠? 예, 정답입니다. 근데 2m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지침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지침보다 영동군의 조례가 있다면 그 조례가 우선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m 한도에서 영동군의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여태까지는 행정관청의 신고나 허가 필요 없이 농지 주인이 마음대로 이런 행위를 2m 이하에서 할 수 있는데 그 각 행정자치단체의 조례에 맞도록 하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신고를 하고 하라는 겁니다. 내년 1월 3일부터는 신고를 해야지 신고를 안 하고 하면 처벌하겠다 이런 내용이 새로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태까지 왜 논을 메꿔가지고 밭으로 만들든지 또 과수원을 깎아내가지고 또 밭으로 만들든지 하는 행위가 신고나 허가 없이 가능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현상이 밭이지요. 우리 한자로 쓰면 전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는 논입니다. 논을 한자로 답이라고 하죠. 답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밭에다가 물을 뿌리면 물을 부으면 논이 되는 거죠. 과수원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밭에다가 나무를 심으면 과수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한자를 따져보면 좀 재밌어요. 그죠? 그런데 자, 이게 논이 있습니다. 논에다가 흙을 부어가지고 밭을 만들었다 하면 뭐가 없어지는 겁니까? 논에 있는 물이 없어지는 거죠. 논에 있는 물이 없어지니까 논이 뭐가 됐어요? 밭으로 됐다는 얘기죠. 과수원에 있는 나무를 다 뽑아버리고 밭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무만 없어지지 전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답 과수원 상호간에는 형질 변경을 해도 여전히 농지라는 전답 과수원 형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거기에 관여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관여하겠다는 것인데 왜 관여하느냐? 농지대장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농지대장은 대장과 현상이 일치해야 논을 메꿔가지고 밭으로 만든 사람이 지목 변경을 안 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지목 변경을 하라 이겁니다. 그 농지대장의 답이었던 것을 전으로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관리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농지 개량 행위도 이제 법에 집어넣고 관리하겠다 이런 지침이죠. 농지 성토 높이 제한에 대해서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행한 민원 사례집에서 이렇게 답하고 있어요. 농지 법령상 농지 성토 높이 제한은 없습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서 2m 이상으로 성토할 경우에는 농지 개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맨 밑에 보시면 절토 성토에 대해서는 2m 이내의 범위에서 영동군 계획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별로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되는 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바로 이겁니다.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이라는 국토교통부 발행 지침인데요. 여기 보면은 도시군 계획 조례를 마련해서 개발행위 허가제를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경우에 군 계획 조례로 정한 기준은 이 지침에 우선해서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규정보다 군 규정이 더 우선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개발행위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개발행위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이게 무엇일까요? 이 5가지를 개발행위라고 부릅니다. 토지에다가 건축물을 새로 짓습니다. 개발행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도 개발행위 한다 그럽니다. 이런 것들을 다 개발행위인데 여기서 토지의 형질 변경도 개발행위입니다. 뭐냐? 임야를 형질 변경 허가 받아가지고 전용 허가 받아가지고 대지로 만들어서 집을 짓는다. 이거 개발행위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항 빨간 글씨를 보면 토지의 형질 변경 중에서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무엇을 제외하느냐?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서 이제 대상에 대해서 보면 여기 맨 밑에 보면요. 2m 이상의 성토나 절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지 조성 행위를 보아서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m 이상은 허가 대상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 해석으로 2m 미만은 허가 대상이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2m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죠. 여기서 보면 이 안성시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례인데요. 안성시는 높이 50cm, 깊이 50cm 이내에서 절토, 성토, 정지 이런 것들은 그냥 다 허가 없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그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전북 무주군을 보겠습니다. 무주군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을 보면은 2m 이상으로 주위 피해가 발생될 경우에는 인접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2m까지는 괜찮다는 겁니다. 시골이기 때문에 높이를 좀 높여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여기 1m 이내, 1m 이내의 절토, 성토는 개발행위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이렇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 영동군에서는 영동군의 조례를 보고 성토, 절토를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논에다가 흙을 부어가지고 밭으로 만드는 행위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그 예를 들었는데요. 논에다가 흙을 부어준다고 할 때 조심해야 될 것들이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논에 좋은 흙을 갖다 줄 테니까 흙을 받아달라 해가지고 이 농지 소유자가 공짜로 흙을 받아가지고 논을 밭으로 만들려는 욕심에 허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허락을 했더니 좋은 걸로 메꿔줄 테니까 흙 좀 받아달라고 해서 무상으로 해준다 그래서 허가를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논을 메꾸는 과정에서 보니까 여기다가 폐기물을 묻은 거예요. 속에다가 폐기물을 잔뜩 묻고 겉에다가만 좋은 흙으로 싹 덮어준 거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폐기물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적발됐을 때는 원상회복 명령을 받게 되죠. 원상회복 명령을 받게 되면 그거 다 파서 다시 판에서 처리해야 됩니다. 뭘로 처리해야 되면 폐기물 처리 업체에 가가지고 폐기물 처리해야 되는데 그 처리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만일 폐기물 여기다 갖다 버린 사람을 잡는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이라면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결국 토지 소유자가 책임을 져가지고 자기 돈 들여가지고 폐기물 업체에다가 다시 처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손해를 보죠. 그러니까 논에다가 흙을 갖다 준다는 사람은 조심해서 살펴봐야 되는 거죠. 좋은 흙이라면 딴 데 갖다 주면 돈을 받고 팔 수가 있는데 왜 나한테 공짜로 줄까? 이렇게 의심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죠? 네. 여기서 보시면 공짜로 또 싸게 좋은 흙을 매립해 줄게요. 이런 사람들 알고 보니까 농지를 불법 매립하는 사람이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에서 홍보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네 그 군 농민들한테 조심하라고 지금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거죠. 정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농지법 개정된 거 이제 첫 번째 그 개정 법조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농지법 6조인데요. 제목이 농지 소유 제한입니다. 농지 소유 제한의 그 2항 제3호에 보면 빨간 글씨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고 농업지등 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도시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런 문구가 생겼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요. 노란 박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말 체험 영농인들은 누구죠? 대부분 도시인들이죠. 주말 체험 영농인들은 그동안이 언제냐면요. 농지법이 개정되기 전에 96년부터 2021년까지 그때까지는 농업진흥지역 내, 즉 우리가 말하는 절대농지입니다. 또 농업진흥지역 외 상대농지입니다. 즉 절대농지 등 상대농지 등 불문하고 전국에 있는 농지를 마음대로 취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도시인들도. 그러나 2021년 8월 17일 날 이 문구가 들어가는 바람에 즉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만 살 수 있다고 하는 문구가 들어갔기 때문에 도시인들은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절대농지를 취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시인들은 상대농지만 취득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면 절대농지를 가진 사람들은 도시인들에게 자기 땅을 팔 수 없게 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절대농지에 대한 정책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절대농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토지이용 계획 확인 떼보면 여기 지역, 지구 등 지정 여부 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 안에 있는 땅입니다. 이게 절대농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양새를 보시면 제법 반듯하게 되어 있다. 경지 정리가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땅들 대부분은 이제 도시인들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변한 거죠. 그리고 여기도 또 있죠.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 안에 있는 땅이다. 모양새가 이렇게 제법 경지 정리돼 가지고 잘 만들어진 땅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땅뿐만 아니라 경지 정리가 되지 않은 땅 중에서도 이제 농지가 집단적으로 몰려 있는 데가 있어요. 이런 땅들도 농업진흥구역 안에 있는 땅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의 땅들도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지금 암 투병 중인데요. 그 아버지께서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논을 566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암에 걸려가지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아들에게 내가 죽기 전에 내 농지를 네 앞으로 증여해 줄게, 가져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말을 듣고 면사무소 농지 담당을 찾아가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신청을 했더니 담당 공무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농지법이 바뀌어가지고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절대 농지를 취득할 수 없게 개정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선생님에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는 증여를 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면 농지법이 2021년도에 바뀌었다고 했는데 그 전에 이미 절대 농지 안에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도시인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도 참 대단히 사회적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첫 번째, 비농업인인 가족에게 증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나왔잖아요. 이 사례입니다. 비농업인인 타인에게 저 땅을 팔 수도 없습니다. 저 땅이 경매로 나와도 비농업인인 타인이 경매로 취득할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은 가능합니다. 결국 이 땅은 농업인만 매수할 수 있는 땅으로 변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가만히 있다가 법이 바뀌는 바람에 자기 땅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비농업인만, 농업인의 그 기준, 구별 기준은? 농업인의 기준은 농지법에 있는데요. 농지법 보시면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업을 경영하는 자, 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뭐 이런 기준이 있어요. 대가축 10마리 이상 기르는 사람, 1년간 농작물 길러가지고 120만 원 이상 파는 사람, 이런 기준을 맞추면 농업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 사람들만 살 수 있지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 못 산다는 거죠. 실천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울에서 영동군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경우도 비농업인으로 귀농을 하시는 거죠. 귀농을 하게 되면 새로이 농업인으로 이제 인정을 받아요. 귀농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귀농인의 경우는 취득할 수가 있죠. 농업인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조금 전에 그 사례를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보세요. 2023년도 10월 4일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아까 주말 체험 영농용으로 취득한 농지를 절대 농지를 취득했다 그러면 농업인한테만 팔 수 있고 비농업인한테는 팔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 농지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사례가 있습니다. 경남 밀양시의 419제곱미터 규모의 논 11채례나 유찰된 끝에 감정가가 879만 원인데 75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가 1079만 원의 땅이 13차례나 유찰된 끝에 74만 원에 팔렸습니다. 이렇게 농지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말 체험 영농용으로 절대 농지를 산 사람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문은 이렇게 얘기해요. 개정된 농지법이 랜드푸어 양산에 그치는 게 아니다. 랜드푸어가 뭐예요? 땅끄지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죠? 인구의 농촌 유입을 막아서 농촌 황폐화를 가속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를 막아야 된다면 대도시에 인접한 농지나 개발 호재로 투기 가능성이 있는 지역만 꼭 집어서 하면 될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상속 농지에 대해서 이제 특례를 또 바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속 그 농지를 받은 사람은 농사 한 짓더라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해서 소유하는 경우에는 10,000제곱미터까지, 즉 3,000평 정도까지는 농사 안 짓는 사람도 그냥 소유할 수 있다. 묵밭으로 그냥 둬도 된다. 이런 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10,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상속받았다 그러면 10,000제곱미터로 초과하는 그 부분의 면적은 농지은행을 통해서 임대 위탁하면 계속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했어요. 농지를 상속받는 분들이 젊은 사람들인데 농사를 지을 기술도 없거니와 다른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계셨죠. 그래서 농사 지을 겨를이 없어가지고 그냥 상속받은 농지를 그냥 버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 옆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볼 수가 있죠.
어떤 분이 3만 제곱미터 농지를 남겨놓고 사망했다고 보겠습니다. 자녀분이 3명이라서 각자 10,000 제곱미터씩 상속받았다고 보면 10,000 제곱미터까지 상속받은 농지는 농사 안 져도 된다 그랬죠? 다 농사 안 짓는다고 가정했을 때 보면 이 농지가 이렇게 황폐된다는 것이죠. 황폐되면 이거 문제가 아니라 이 옆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농지가 놀려지면 농작물의 산출량이 적어져가지고 큰 피해를 입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경자 유전의 원칙을 흔드는 농지 상속 제도와 이농법제를 바꿔야 되겠다 하는 논의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런 법을 그대로 계속 유지한다면 15년 후에는 우리나라 농지의 84%가 비농민 손에 넘어간다라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대단히 큰 문제죠. 그래서 상속받은 농지를 그대로 두면 큰일 나니까 법을 바꿨어요. 농지법 6조에다가 이 말을 집어넣습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 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말이 뭐냐면 상속받은 농지도 이제는 농사 안 짓고 버려두면 안 되고 농업 경영에 이용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 하면서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했습니다. 벌써 꽤 오래됐죠.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받은 농지도 이제 놀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농지를 상속받았는데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다. 근데 농지를 놀리지 말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직접 농사 지으라는 말입니까? 직접 농사 지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직접 농사를 못 짓는다면 어떻게 하느냐? 농지법 10조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속받은 농지에서 농사를 못 지은 사람은 개인적으로 그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즉 농업인에게 임대해라. 놀려진 땅으로 그냥 두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임대할 사람을 찾지 못했다면 농지은행에다가 임대해달라고 위탁을 해라. 그래서 농지은행에서 농사를 지을 사람을 찾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농이라고 해가지고 농업에서 이탈한 사람들을 얘기하죠. 8년 이상 농업을 하시다가 농사 짓기가 어려워서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도 기존에는 그냥 자기 농지를 그냥 묵밭으로 둬도 됐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상속받은 농지와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임대하거나 농지은행에다가 임대를 맡겨야지 된다 하는 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놀려지는 땅들이 이제 거의 없어지겠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에서 내걸은 플래카드인데요. 농업인의 농지 및 비농업인의 상속농지도 감정가로 매입합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농지를 상속받았는데 상속받은 사람이 농업인이 아니라면 상속농지를 농어촌공사에다가 사달라고 의뢰하면 사줄 수도 있다. 감정평가액으로 사줄 수도 있다. 감정평가액이 마음에 안 들면 안 팔아도 돼요. 마음에 들면 팔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농사 안 짓는 사람도 빠져나갈 수 있는 출구를 만들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지법 7조의 2라는 금지행위법 규가 하나 또 새로 생겼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 중에 서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1, 2, 3, 4와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기획부동산에서 도로 개통 예정이다 하면서 수익률이 보장되니까 농지에 투자하라고 권유하죠. 많은 텔레마케터들을 동원해가지고 전방위에 무작위로 막 전화를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화를 받은 사람들이 기획부동산을 통해서 농지를 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제 1호가 뭐냐면 농업 경영을 하거나 할 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데 농업 경영을 하지 않거나 앞으로 농사 지을 생각이 없는 사람한테 농지를 사라고 권유하면 안 된다. 상속받은 사람, 이농한 사람, 주말체험 용로한 사람도 각각 소유할 수 있는 농지 면적에 제한이 있는데 그 소유 면적을 넘도록 더 많은 농지를 사라 이렇게 권유하면 안 된다. 그것을 중개해서도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누구든지라 그랬습니다. 기획부동산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인들도 그런 행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내가 영동군에 내려와서 밭을 사가지고 농사 짓는데 재미있고 좋아요. 그러니까 친구에게, 서울에 있는 친구에게, 직장 다니는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도 영동군에 농지 사가지고 좀 농사 좀 져라. 근데 그 친구는 농사 지을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친구에게 그런 말 했다가 걸리면 3천만 원의 벌금을 받는다. 바로 이런 내용들이죠.
남에게 농지 사라고 함부로 권할 때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일이죠. 두 번째,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농사를 못 짓게 됐을 때, 그 상황을 우리가 알게 됐을 때 그 사람에게 충고할 수가 있어요. 농사 못 짓게 생겼으면 딴 사람한테 돈 주고 농사일 좀 대신 시켜라, 이렇게 말해 줄 수 있잖아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권유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농지법에서 위탁경영이라고 명칭을 붙이고 있는데, 위탁경영은 타인에게 돈을 주고 농사일을 대신 시키는 겁니다. 근데 농지는 누가 취득할 수 있어요? 직접 농사를 지을 사람만 취득할 수 있게 돼 있죠. 타인에게 돈을 주고 농사일을 시키는 사람은 농지를 가질 수 없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돈을 주고 농사를 대신 쳐달라 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부득이하게 농지를 가진 사람 중에서 이런 사정이 생겨가지고 농사 못 짓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농사 짓다가 군대 가게 생겼다. 해외 여행을 가게 생겼다. 또는 뭐 병에 걸렸다. 구치소에 수감이 됐다. 뭐 이런 경우가 생기면 정상적인 그 상황에 따라서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남에게 돈 주고 일을 시킬 수 있지만, 이런 상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 농사를 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또 권유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 부동산 업자들, 즉 기획부동산들이 선량한 사람한테 땅을 투자하도록 해가지고 대신 관리해 주는 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여기 누구든지라 그랬기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도 다 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지 말아야 될 행위가 또 있습니다. 농지에 대해서 임대차라는 것은 돈을 받고 빌려주는 것이죠. 또 사용대차라는 것은 공짜로 빌려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돈 받고 빌려주거나 공짜로 빌려주도록 권유하는 행위, 이런 거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뭐냐면, 어떤 사람이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농사를 못 짓는 사정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농지 나한테 빌려달라, 또는 그 농지 뭐 누구한테 빌려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데, 굳이 말을 하려면 농지은행을 통해서 빌려줘라, 이렇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96년 1월 1일 날 농지법이 시행됐잖아요. 그 이후에 농지를 취득한 사람은 개인적으로 농지를 임대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임대하지 말고 농지은행을 통해서 임대해라, 이렇게 말을 하면 괜찮다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임대하라 하면 그것이 불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농지은행을 통해서 농지를 임대하도록 할까요? 자,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농지가 있다면 농지은행에 농지 임대 수탁 사업을 이용하고 절세 혜택도 누리세요 하는 팜플렛 내용입니다.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농사를 못 짓게 됐으면요, 농지은행을 통해서 임대하면 됩니다. 그 내용인데요. 자, 96년 1월 1일 날 이후에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그 농지를 돈 받고 빌려주거나 공짜로 빌려주면 불법입니다. 이건 다 아시잖아요, 이제. 자, 2번을 보면 농지은행에서 작성한 농지임대차 계약서나 사용대차 계약서만 유효하지, 개인들끼리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는 무효라고 봅니다. 농지법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무효죠. 이 제도는요, 농지은행의 농지임대 수탁사업이라는 이 제도는요, 농지를 필요로 하는 농업인에게 농지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내가 농지를 가지고 있다가 농사를 못 짓게 됐을 때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한테 빌려주면 그 사람이 농업인인지 아닌지도 모를 뿐더러 농지를 아주 간절하게 필요로 하는 농업인에게 빌려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농지은행을 통해서 농지를 임대해달라고 위탁을 하면 농지은행에서 순차적으로 농지를 필요로 하는 농업인에게 임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행위가 뭐냐면요,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는데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가 되죠. 농업인이 농지가 있어야지 소득을 올리죠. 그런데 내가 농지를 농업인한테 농지은행을 통해서 빌려줬다. 그럼 나도 훌륭한 행위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협조하는 농지 소유자에게는 양도소득세 혜택을 준다, 이 얘기인데요. 8년 이상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 10%를 감면해 줍니다. 그러니까 10%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임대하는 것보다 농지은행을 통해서 임대하면 세금 혜택이 있다. 그리고 아주 편합니다.
농지은행에서 잘 관리해 임대한 농지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이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자, 내가 농사 짓다가 농사를 못 짓게 돼가지고 농지를 딴 사람한테 임대하고 싶은데 내가 임대할 사람을 찾아가지고 같이 농지은행에 가가지고 이 사람한테 임대해 주십시오라고 신청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요새 보면은 이 순서가 있어요. 청년 창업형 후계농업인이 1순위입니다. 그리고 2030 세대 후계농업 경우에는 이런 순으로 쭉 순서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내가 내 농지라고 해서 내가 빌려주고 싶은 사람한테 마음대로 빌려줄 수도 없습니다. 농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빌려주는데 가장 유망한 사람, 즉 젊은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빌려주는 이런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농지도 내 마음대로 빌려줄 수 없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방금 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개인적으로 임대할 수 없다 그랬는데요. 절대로 임대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사정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임대도 가능합니다. 바로 이런 사정이 있으면은 개인적으로 임대할 사정이 있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써서 임대해도 됩니다. 이것은 불법이 아니라 적법이기 때문에 이 계약서를 가지고 농업경영체 등록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농지대장에다가도 농지 임대 사실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96년 1월 1일 이후에 농지를 상속받았다. 또 농사를 짓다가 이농했다. 또 농사를 짓다가 병에 걸렸다. 부상을 당했다. 수감됐다. 뭐 해외 여행을 갔다. 뭐 이런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타당한 사유가 생겼기 때문에 개인적 임대를 하도록 법에서 예외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농지은행을 통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될 수 있으면 농지은행을 통해서 하는 것이 낫고 개인적으로 해도 되지만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를 개인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사정이 여기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런 사정이 없는 사람인데 농사를 지을 사정이 안 돼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맨 밑에 파란 글씨 보시면 돼요.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농지를 농어촌 공사에 위탁하는 경우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못 짓게 됐을 때 개인적으로 맡게 될 사정이 없으면 농어촌 공사에다가 맡기면 돼요. 즉 농지은행에다가 맡기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농지를 임대차 할 때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정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좀 이따가 설명드리고요. 우리 농지법이 작년 8월 16일로 또 변경돼 가지고 개인적으로 농지를 임대차 할 때 그 일정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농지은행을 통해서 임대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3년 이상 농사를 지은 다음에야 농지은행에다가 임대 위탁을 할 수가 있어요. 농지를 한번 취득하면 이제는 3년 이상 농사를 지은 다음에야 농지를 임대할 수 있다. 이런 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제 농지를 막 취득했다가 3년 이상 농사 못 지은 상태에서 임대하면 그것이 불법이라는 것이죠. 여기 이제 팜플렛 내용인데요. 플래카드 내용인데요. 농어촌공사 무진장 지사에서 붙인 거예요. 농지법 개정에 따라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만 농지은행의 임대수탁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새로 생긴 법 때문에 이제 홍보하는 겁니다. 농지는 무조건 3년 이상 농사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꼭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농지를 임대차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인데요. 사례 1번을 보면 농지를 개인적으로 임대했습니다. 그랬더니 임차인이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농지를 임대하는데 농지 임대차 기간이 농지법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년생 경작물을 심는 사람한테는 3년 이상 빌려주면 되고요. 다년생 또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5년 이상 빌려주도록 하고 있어요. 최소 기간입니다. 그런데 농지를 빌려줬더니 임차인이 사과나무 심었다 그러면 나무기 때문에 다년생이잖아요. 그러면 5년 이상 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 기간을 5년으로 정했다고 보겠습니다. 자, 5년 동안 사과나무가 잘 자랐는데 기간이 만기가 됐어요. 그럼 땅 주인이 이제 5년 지났으니까 농지를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과나무가 심어져 있단 말이죠. 어떻게 돌려받아야 되겠습니까? 사과나무 심은 임차인에게 사과나무 뽑아가고 땅을 나한테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것도 적법합니다. 그럼 임차인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기간을 좀 연장해달라고 부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기간 연장해달라는 부탁을 반드시 들어줄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싫다 그럽니다. 만약에 싫다 그랬다면 어떻게 하느냐? 사과나무 심은 임차인은요, 싫으면 내 사과나무를 사주세요. 이렇게 매수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땅 주인에게 내 사과나무 사주세요.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땅 주인이 싫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매수 청구권은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제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땅 주인이 싫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 주인은 사과나무를 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사과나무를 안 사주면 어떻게 됩니까? 사줄 때까지 임대차 기간이 끝나질 않아요. 만료되질 않아요. 빌린 사람은 계속 사과나무를 거기서 기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땅을 빌려줄 때 나무를 심는 사람에게 빌려주면 아주 곤란한 지경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남의 땅을 빌려가지고 사과나무 심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5년 동안 사과나무 잘 길렀는데 기간이 만료돼가지고 연장도 안 되고 해서 땅 주인에게 사과나무를 사달라고 했다. 그러면 제값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값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제값을 못 받아요. 감정평가액으로 받는데 그 감정평가액은 시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심은 사람도 손해예요. 그래서 농지를 임대차 할 때는 어떤 작물을 심느냐를 특정해가지고 그 작물에 맞는 기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중요하죠, 서로. 자, 사례 2를 보겠습니다. 자, 사례 1과 같이 그냥 농지를 그냥 빌려줬더니 사과나무를 심어가지고 곤욕을 치렀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서에다가 1년생 농작물만 심어라 이렇게 약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임차인이 이 약속을 어기고 사과나무를 심어버렸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땅 주인 입장에서는 나중에 사과나무를 사줘야 될 입장에 처할지도 모르니까 불안하죠? 약정을 어기고 사과나무 심은 사실을 알았을 때 바로 계약 조건을 위반했으니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내용 증명을 사과나무 심은 임차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즉시 사과나무를 뽑아버리고 땅을 반환하라. 이렇게 내용 증명을 보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요, 빨리 소송을 걸어서 토지를 반환받아야 됩니다. 수목 제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을 걸어가지고 소송 절차를 거쳐가지고 토지를 반환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맨날 가서 다투다가 왜 약정 위반하고 사과나무 심었냐 싸우다가 5년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과나무가 계속 자라났죠. 손해가 점점 커진 겁니다. 그래서 판례에서는 추후 승인으로 봐가지고 사과나무 사주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사례 3. 농지를 휴경하고 있었는데 타인이 내 허락 없이 내 농지에다가 배추를 심었습니다. 내 허락 없이 내 농지에 배추 심은 거 발견했을 때 그 배추를 내가 마음대로 뽑아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 판례에서는 그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배추를 심은 사람이 배추를 수확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분 나빠가지고 남이 심은 배추를 마음대로 뽑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재물훼손, 재물 손괴죄로다가 형사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도 해줘야 되죠. 물론 이제 내 허락 없이 내 땅에다가 배추 심었으니까 배추 심어서 수확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 그 사람이 내 땅을 이용한 거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용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배추가 심겨져 가지고 수확할 때까지는 기간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 걸려봤자 3달, 90일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근데 90일 동안 사용한 그 사용료 대가, 즉 부당이득이 얼마나 됐냐? 아주 초라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소송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사용료 받기도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내 밭을 휴경할 때는 거기다가 휴경한 데는 문구를 붙여놓으세요. 플래카드나 간판을 붙여놓고 지력 회복을 위해서 언제까지 휴경하니까 여기에 농작물을 심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써붙여놓고 사진 찍어놔요. 내가 이걸 분명히 공시했다는 것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심었다. 그럼 그때는 뽑아버려도 돼요. 경고를 무시했으니까. 그러나 아무런 경고도 없이 방치한 밭에는 이렇게 수확할 때까지 기다려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사례 4. 농지를 휴경했더니 타인이 허락 없이 몰래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이제는 배추가 아니에요. 1년생이 아니라 다년생인 나무를 심어버렸어요. 남의 땅에다가. 그러면 그 나무는 땅 소유자의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1년생 경작물은 심은 사람 것으로 인정해 주지만 다년생은 땅 소유자 것으로 인정해 준다. 소유권을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땅에다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나무를 심었을 때 내가 비록 잘못해서 심었더라도 그 나무는 땅 주인 것이 돼버린다. 남의 땅에 가서 알고 심어도 땅 주인 거, 모르고 심어도 땅 주인 게 돼버린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나무 같은 경우는 혹시 자라서 그 역할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는 그 나무가 제 역할을 다할 때까지 땅 주인에게 기다려라 하면 땅 주인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니까 그것을 그때까지 방치할 수가 없어서 바로 땅 주인의 소유물로 만들어주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이 이론은요, 부합이라는 이론으로 설명이 됩니다. 부합이라는 것은 어디에 붙어 있어가지고 거기서 분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분리하더라도 그것의 가치가 훼손되는 거예요. 나무는 땅에서 뽑아내기가 힘들죠. 뽑아낸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즉각 시들어버리죠. 그 경제적 가치가 훼손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무는 땅 속에 그대로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상태다 해서 땅 주인 것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민법에서 보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데 부동산의 의의가 뭐냐? 제1항을 보면 부동산은 토지 및 거기에 정착된 물건은 부동산이다. 그리고 2항은 그 외의 것은 다 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토지에 붙어 있는 거죠. 그럼 나무는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뭡니까? 부동산이죠. 부동산이니까 부동산 소유자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죠? 남의 땅에 심은 나무는 심는 즉시 부동산이 돼버리니까 부동산 소유자의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한 것이죠.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닐하우스 한번 보겠습니다. 비닐하우스 가끔 이제 분쟁이 발생하는데, 농지를 빌려줬더니 빌린 사람이 비닐하우스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이제 농지 임대차 기간이 끝났을 때 비닐하우스는 누구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자, 비닐하우스가 농지 임대차 기간이 끝났을 때 비닐하우스 설치한 사람이 뽑아간다고 하면 뽑아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땅 주인이 놔두고 가라 그러면 놔둬야 됩니까? 이거 기준은요, 비닐하우스는 부동산인가요? 동산일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비닐하우스는 부동산입니까? 동산입니까? 자, 아까 이제 부동산의 정의에서 정착되어 있는 그 의미가 거기서 분리하기가 어렵다 그랬죠. 분리하기가 어렵고 또 분리하는 즉시 그 경제적 가치가 훼손된다 그랬죠. 근데 이 비닐하우스는 분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파이프 뽑아내면 돼요. 그냥 분리하기 쉬워요. 그리고 파이프 뽑아낸다고 해서 그 파이프의 가치가 훼손될까요? 딴 데 가서 재사용하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비닐하우스는 철제 파이프로 만든 기둥 등 구조물에 지붕과 벽을 비닐로서 막아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비바람을 막는 시설이다. 쉽게 분리해서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를 철거할 경우 전혀 쓸모가 없어진다거나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지상물 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요, 동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치한 사람 것이라는 거죠. 어떤 땅 주인은 그 비닐하우스가 쓸만하니까 거기다 두고 가라 그래요. 그러면 비닐하우스 설치한 사람이 내가 두고 가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라. 이렇게 해서 쌈이 붙죠. 이랬을 때 결국 누가 이긴다는 겁니까? 비닐하우스 설치한 사람이 이긴다는 거죠. 땅 주인이 그거 두고 가라 그래도 비닐하우스 설치한 사람이 빼가겠다 그러면 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땅 주인이 그것을 쓰려면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농지법 8조를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인데요. 농지법이 개정되는데 세 가지 골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 내용이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했다는 거죠. 농지 취득할 때 그 자격을 심사에 강화시켰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을 심사하는 내용이 바로 농지법 8조에 있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농지법 8조에서는 이제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신청할 때 농업인이 농지를 살 때는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해라. 도시인들, 즉 주말체험 영농용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은 주말체험 영농 계획서를 작성해라. 이런 규정을 새로 두었습니다. 여기서 농업인을 뭐라고 부릅니까? 농업인은 농업 경영인으로 부른다는 거죠. 단순히 취미생활로 농사 짓는 사람은 영농인으로 부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농업인이라면 앞으로 그냥 농업인이라고 쓰지 마시고 명함에다가 농업 경영인이라고 꼭 기재하세요. 영동군 어디서 무슨 농원을 하는 영농 농업 경영인 누구 이렇게 딱 명함에 새기면
보기도 좋고 상대방에게 또 신뢰감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농업 경영인이다 이렇게 명칭을 붙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농지를 취득할 때 자격 심사할 때 직업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직업, 영농 경력, 영농 거리도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직업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직업을 밝히기 꺼려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직업란에다가 무 이렇게 쓴다고 가정해봐요. 통과할까요? 안 돼요. 그 사람은 국세청에서 발행한 종합소득세 납부 증명안을 첨부시켜야 됩니다. 어느 회사에 재직한다. 그러면 재직 증명서를 또 붙여야 돼요. 그래서 직업을 속일 수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만약에 거짓말로 속였다. 과태료가 나옵니다. 이런 법도 새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심사하겠다는 내용이죠. 영농 경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농 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 갑자기 많은 면적의 농지를 취득하겠다. 그러면 농지 취득 자격 심사에서 탈락하기 쉬워요. 투기꾼이라고 간주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면적의 농지를 또 신청해야 되겠죠. 영농 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동군에 있는 농지를 사는 사람은 영동군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사람까지 살 수가 있을까요? 하는 문제인데 농지법에서는요. 몇 킬로미터라는 킬로미터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영동군에 있는 농지는 영동군에 사는 사람 또는 영동군과 시군구 경계가 연접해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쉽게 살 수 있지 그 지역을 벗어나는 데 사는 사람은 농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법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증 심사가 아주 강화됐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여전히 제8조 내용인데요.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안이 또 있습니다. 농지위원회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농지위원회가 새로 생겨가지고 이제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들을 이런 일정한 사람들은 면사무소 농지 담당한테 농지증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는 법이 생겨가지고 이 날짜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위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농지위원회 운영에서 보면요. 면별로 각 면별로다가 10명에서 20인 이하로다가 농지위원들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 10명, 최대 20인까지인데요. 농지위원들에게 이제 수당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면에서 수당을 아끼기 위해서 10명까지만 다 선정하고 있더라고요. 만약 10명이 선정됐다 하면은 10명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야 되니까 10명이라면 6명 이상이 출석해야지만이 회의를 엽니다. 그리고 출석한 위원 과반수가 찬성해야지만이 농지증이 발급되는데 6명이 출석했다면 4명 이상이 찬성해야지만이 농지증이 발급된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농지위원들을 설득해서 정확한 그 농업 경영 계획서 쓰지 않으면 농지증을 발급받기가 어렵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농지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심의 대상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면사무소 농지 담당이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농지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심사 대상을 보면 첫 번째,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자, 농사를 짓겠다고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한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있는 농지는 가격이 쌀까요? 비쌀까요? 비싸겠죠? 비싸거나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허가구역으로 묶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농사를 짓겠다는 사람이 왜 굳이 이렇게 비싼 땅을 사가지고 농사를 지으려고 그럴까? 의심이 들죠. 이 사람은 투기꾼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투기냐 실제로 농사질 사람이냐를 농지위원회의 다수결에 의해서 판단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제. 자, 취득 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 자치구, 즉 취득 대상 농지가 영동군에 있습니다. 즉 영동군에 있는 농지를 사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영동군 또는 영동군과 연접한 시군 자치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영동군에 있는 농지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외지인으로 봐가지고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영동군에 있는 농지를 살 때는 영동군에 사는 사람과 영동군과 연접한 시군구에 사는 사람만 그 면사무소 농지 담당에 심사를 받지 그 외 사람들은 외지인으로 봐가지고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영동군에 있는 농지를 사려던 사람이 규모가 많이 축소되겠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영동군에 있는 농지를 살 수 있었는데 농지위원회가 생기는 바람에 외지에 있는 영동군에 있는 농지 사기가 좀 어려워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영동군에 있는 농지 거래가 활발해지겠습니까? 조금 주춤해지겠습니까? 조금 주춤해진다. 왜냐하면 수요자가 축소됐기 때문에. 주춤해지면 영동군에 있는 농지 가격은 오른다, 내린다. 내릴 가능성이 크죠. 이것이 바로 이제 농지법 개정된 하나의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필지 농지를 3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취득하려는 경우에도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이다. 농지를 사는데 왜 한 필지를 여러 사람이 돈을 합쳐가지고 사느냐 이거죠. 이것은 투기꾼들이 하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철저히 살피기 위해서 여러 사람으로 살펴보라는 것이죠. 그럼 2사람까지는 괜찮다는 겁니다. 부부가 사는 것까지는 막지 않겠다는 것이죠. 부부 공동으로 사는 것은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준 거죠. 그 다음에 농업법인이 땅 투기할까 봐 농업법인은 무조건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죠. 또 외국인, 또 외국 국적 동포가 농지를 살 때 이때도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외국인 국적을 가진 사람이 영동군에 있는 농지를 살까요? 안 살까요? 외국 국적 또는 외국 국적 동포 이런 사람들이 영동군에 농지를 사요? 안 사요? 조금 의심이 들죠? 사나 안 사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옥천 향수신문 기사인데요. 2021년도 기사입니다. 여기서 가까운 충북 보은군 농지를 중국인이 싹쓸이한다. 영동군이라고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보은이나 영동이나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영동군 농지도 중국인이 지금 싹쓸이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보은군 농지를 고가로 매입하고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현재 법령으로는 외국인이나 농업법인 회사법인들이 농지 토지 매입을 규제할 방법은 없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이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농지를 살 때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라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농지위원들이 어떻게 하죠? 그 외국인들이 농지를 사서 정말 농지에서 농사를 지을 가능성이 있느냐 이걸 철저히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탈락시킨다는 거죠. 그전에도 그 제주도에 그 중국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토지를 많이 구입했죠. 그래가지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는데 이제는 제주도가 안 되니까 이 육지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육지까지 투기를 하는데 농지위원회에서 이제 단속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전라북도 완주군인데요. 완주군에 있는 농지는 누가 쉽게 살 수 있을까요? 완주군에 사는 사람 또는 완주군과 행정경계가 연접한 진안, 전주, 익산, 논산, 금산, 무주에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쉽게 살 수 있겠죠? 이 범위를 벗어난 우리 영동군. 영동군에 사는 사람들은 외지인으로 됩니다. 완주군에 있는 땅을 살 때. 그렇기 때문에 농지위원회 심의로 넘어가 버리죠. 그럼 농지위원들이 아니 영동군에 사시면서 왜 이렇게 멀리 와가지고 땅을 사시려고 그럽니까? 투기 아닙니까? 그리고 대부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카트시키는 거죠. 그러면 꼭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농업경영계획서를 아주 설득력 있게 쓰시면 돼요. 내가 이 땅을 멀리 살지만 내가 이 땅을 사면 주소를 옮기고 여기 정착해서 열심히 농사를 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 보충시키면 돼요. 그러나 그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면 다 반려가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농지 취득자격증명이 반려된 사례인데요. 어떤 분이 공매로 농지를 낙찰받았습니다. 그리고 돈까지 다 냈어요. 돈을 다 낸 다음에 면사무소 가가지고 농지 취득자격증명 신청했더니 외지인이라 가지고 농지위원회 심의로 넘어갔습니다. 농지위원들이 보니까 주말 농장 하기에는 사는 곳과 농지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곤란하다 이러면서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공매로다가 농지를 받았는데 돈까지 다 냈어요. 근데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산 농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안타깝게
상담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일 났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민등록상 주소를 농지 인근 30km 이내로 옮겨라. 그리고 농지증을 다시 신청해라. 이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당한 방법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지금 배운 대로 농지를 사는 사람이 어디에 살아야 되느냐. 농지 소재지 또는 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살아야 된다 그랬죠. 30km 이내라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대답이죠. 그래서 농지 소재지 또는 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주소를 옮기고 신청하면 될 수도 있겠지만 엊그제 농지증이 반려된 사람이 갑자기 주소를 옮기고 다시 신청한다. 이건 모양새가 좋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반려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농지증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어디다 쓰는 서류입니까? 우리 농지법 8조 6항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농지에 대한 소유권 등기 신청할 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첨부해야 된다. 어디다가 첨부해야 되느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서류에 첨부시켜서 등기소에 제출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수적인 그 서류이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지를 살 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는 언제 신청합니까? 자, 농지를 만약에 매매로 산다고 가정해 봤을 때 그 농지 매매 계약 체결하기 전에 신청합니까? 아니면 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준 다음에 신청합니까? 아니면 잔금을 다 준 다음에 신청합니까? 언제 신청하고 계세요? 대부분. 어떤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남의 땅인데 매매 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그 사람 땅에다가 농지증 신청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이라도 준 다음에 그 사람 허락을 받아가지고 면사무소 가서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왜 틀립니까? 계약하기 전에. 왜요? 허락이 안 되는데 손으로. 네, 정답입니다. 계약하기 전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부터 신청해가지고 신청서가 나오면 그때 계약을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아까 경매받은 사람, 공매받은 사람 사례와 같죠. 그 사람도 공매 받기 전에 농지증부터 신청해가지고 나오면 그때 공매를 받았어야 되는데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만약에 계약을 한 다음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신청한다 그러면 계약금을 이미 건넸다는 겁니다. 근데 농지증이 안 나온대요. 왜 안 나오냐? 이 땅에 무허가 건물이 있다. 분묘가 있다. 농지 일부에 분묘가 있다. 또는 이 땅은 오랫동안 농지로 사용되지 않아가지고 황폐됐다. 그러면 농지증이 안 나와요. 근데 이미 계약금을 줬는데 농지증이 안 나온다고 해서 땅 파는 사람이 나한테 계약금을 돌려주나요? 안 돌려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판례에서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와 계약서, 계약 체결 행위는 서로 관련이 없기 때문에 계약한 사람은 농지증이 안 나오더라도 계약을 그대로 이행해야 된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 줬는데 농지증이 안 나면 어떻게 하느냐? 중도금도 주지 않고 잔금도 주지 않아도 되느냐? 아니에요. 다 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지증이 안 나면 나는 돈은 다 줬는데 내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잔금까지 다 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농지증이 안 나와가지고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땅 파는 사람한테 돈 받을 거 있는 사람이 그 땅에다가 압류를 해버렸어요. 이런 사건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돈을 다 줬는데 그 땅에 압류가 들어오면 어떡하죠? 내가 그 돈을 또 갚아주지 않으면 안 돼. 내 땅으로 만들 수가 없죠. 아주 불리한 경우에 처하게 되죠. 그러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는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 신청해서 내 손안에 확보해 둔 다음에 법률 행위에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그 예를 들 수 있는 게 경매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경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영동군에 어떤 농지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경매로 나온 농지를 여러 사람이 살라고 눈독 들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러 사람일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가서 미리 경매에 응하기 전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신청하면 면사무소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해 줍니다. 한 필지에 대해서 여러 사람에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발급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경매에서 낙찰받는 사람은 그 중에 한 명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5명한테 농지증이 발급이 되는데 그 중에 한 명만 낙찰이 됐다. 나머지 4사람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았는데 이거 어떡하죠? 어디다 써먹죠 이거?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닌가? 낙찰에 실패한 사람은 찢어버리면 됩니다. 그냥 찢어버리면 돼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낙찰된 사람만 그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나머지 사람에는 얘는 아무런 서류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대법원 판례인데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했는데 등기가 되면 그 등기는 유효합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판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농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이상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없으면 소유권 자체를 취득할 수 없게 돼 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그 사실이 밝혀지면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어요. 농지증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전히 이제 농지법 8조인데요. 농지 한 필지를 공동으로 취득하려는 사람은 영동군 조례로 정한 수를 초과하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지 한 필지를 공동으로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법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행법에서는 7명 이상은 농지 취득할 때 공동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7명까지는 봐줬는데 8명 이상은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농지법 22조인데요. 농지 소유의 세분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농지 한 필지를 공동으로 소유할 때 최대 인원수를 7인 이하의 범위에서 영동군 조례로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영동군에서도요, 농지 공동 소유자를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어 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8명 이상의 농지를 공동으로 소유할 수 없는 나라가 돼버렸죠.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획부동산이 어떤 농지를 큰 걸 사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막 잘라서 파는 행위, 이건 못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이 농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필지 농지가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면 자영농을 육성하기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동소유를 제한하게 된 겁니다. 여기 이제 충남 아산시 농지위원회 조례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농지 소유 세분화 방지에 대해서 이 조례는 농지 한 필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수를 최대 5명 이하로 한다. 7명 이하에서 아산시는 5명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상속받는 사람은 공유자가 몇 명이라도, 수십 명이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망 사건에 따라서 자연히 법률적으로 승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를 제한하지 않지만 법률 행위로 인한 농지 소유권 이전은 제한한다 이 얘기죠. 아산은 5명이고요. 경기도 동두천시 7인입니다. 이렇게 각 자치단체별로 숫자를 제한하는데 하남시도 7명, 안양시도 7명 이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도 7명. 농지법에서 정한 최대 인원을 그대로 다 허용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농지법에서는 농지 소유와 세분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7인 이하로 제한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거기에 최대 인원수를 다 확보하기 때문에 조금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농지법 제49조 2항인데요. 2번인데요. 농지 이용 정보 등 변경 신청이라는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것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우리가 농지를 가지고 농사 지을 때요. 우리 농지에서 우리가 열심히 농사만 지면 우리가 할 바를 다 하는 거잖아요. 그 외에 우리가 할 게 있었어요? 우리가 농사를 내 농지에서 잘 짓는지 안 짓는지 이 내용은 농지 담당이나 농산물 품질 관리원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점검하면 됐죠.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농지 소유자나 임차인은 이런 사유가 생겼을 때는 60일 이내에 면사무소 농지 담당을 찾아가서 내 농지 대장을 변경해 주세요라는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고요. 거짓말로 신청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는 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농사를 지면서 내 농지에 어떤 변경을 가했을 때 어떤 변경이냐면
임대차 계획을 체결했다. 사용자차 계획을 체결했다. 농지에다가 뭐 물 웅덩이를 만들었다. 배수로를 만들었다. 수로 농로 제방을 만들었다. 이럴 때는요. 60일 이내에 꼭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농사도 지어야 되지만 이런 신고 의무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농지에다가 고정식 온실을 만들었다. 축사를 지었다. 퇴비장을 만들었다. 농막을 갖다 놨다. 간이 저온 저장고를 만들었다. 이럴 때도 60일 이내에 꼭 신고해줘야 된다. 이것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돈과 관계 있기 때문에 이거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소중한 돈이 지출됩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네, 못다한 것은 나중에 하기라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